이어서 가죠. 자,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 소득세는 신고 납부한다까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자,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인세다 물세다? 인세라는 거죠. 인세. 자, 그래서 여기서 개인이라는 것은 몇 명을 이야기할까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아시겠죠? 즉, 내 것만 가지고 계산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것은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해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없고요. 같은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없고요. 무조건 누구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내 것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연대에서 책임질 의무는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연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이 A라는 사업장을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요. 근데 지분이 6대 4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일단 A라는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액 총액에서 A라는 사업장에서 지출한 경비를 빼서 뭘 구하시면 돼요? 소득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소득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 나왔다면 요 4천만 원의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서 낼 것이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그냥 그 소득인 4천만 원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이걸 갑과 을에게 내라고 하는 방식 하나. 그죠? 또 하나는 4천만 원을 처음부터 60%인 2,4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40%인 1,600만 원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서 이걸 갑에게 내라고 하고 역시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을 해서 이걸 을에게 내라고 하는 방식 하나.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세금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세금은. 그죠? 자, 세금은 사람이 내는 건데 차이점이 뭐냐? 뭐가 차이점이에요? 요 세율 앞에서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문제죠. 세율 앞에서 소득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면 물세.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사람별로 쪼개서 계산하면 인세. 소득세는 이 방식을 취한다고요. 소득세는. 아셨죠? 그래서 자, 세율 앞에 나와 있는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과세표준이라고 하거든요. 그 과세표준부터 이미 사람별로 쪼개서 계산이 들어간다면 이게 인세 구조죠. 소득세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요. 대신 지방세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죠. 지방세는요. 자, A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하고 B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하고 세율 자체가 비례세면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겠지만 누진세 넣으면 결과값이 달라져요. 아셨죠? 그래서 소득세는 무조건 뭐별로 계산한다? 인별로 계산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그게 배우자라고 하더라도요. 서로 연대해서 책임질 의무는 절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잘 구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건물을 팔아요. 근데 A라는 건물이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일단 수입하고 경비 잡을 때는 무조건 총액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별로 쪼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인별로 쪼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포장마차를 합니다. 공동 출자를 해서 포장마차를 해서 오늘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5대 5로 쪼개요. 50만 원씩. 자, 그리고 집에 가져가면 내일 장사는 못 하죠? 그러니까 내일 재료비는 또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50만 원씩 쪼갠 다음에 다시 각출해요? 그렇게 뭐하러 해요? 그냥 처음에 1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에서 내일 쓸 재료비를요. 미리 빼는 게 낫죠. 그래서 내일 쓸 재료비가 4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40만 원 미리 빼자고요. 그리고 60만 원 남은 걸 뭐 하면 돼 이제? 그렇죠. 그 방식이라고요. 100만 원 벌었으면 쓸 40만 원을 뺀 나머지 60만 원을 쪼개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총액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무슨 금액이 나오고 나서 소득이 나오고 나서 이걸 뭐 하세요? 이걸 인별로 쪼개세요. 소득을. 그러니까 이익을 쪼개라는 거지 수입을 쪼개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을 쪼갠 다음에 그걸 각각 쪼개서 각자 계산해서 내주세요라는 구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뭘 구분한다? 소득 금액을 구분해서 계산한다. 인별로. 요게 소득세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기간별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는. 그래서 기간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소득세가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돼요? 소득세 납세무 성립일은 언제예요?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됩니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된다? 언제? 오래됐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된다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소득세는 기간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왜 기간별로 세금을 계산을 해요? 번거로우니까 그래요. 번거로우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수입하고 경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세금 계산해서 내십시오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치를 뭐 하도록 돼 있다? 모아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 기간 것을 모으려면 기간이 뭐가 돼야 돼요? 끝나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모을 수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소득세 납세무는 언제 생기느냐? 과세기간이 뭐가 돼야 돼요? 끝나야 납세무가 생긴다. 그때 과세기간이 언제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래서 올해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달이 끝나야 납세무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돈을 벌 수도 있죠. 내일도 돈을 벌 수도 있죠. 뭐 모레는 지출만 있을 수도 있죠. 자, 상관없습니다. 언제 돈을 벌었어요? 언제 지출이 있었어요? 상관없이 그 모든 건 언제 정산한다? 올해가 끝나야 정산이 됩니다. 그걸 뭐가 끝나야? 과세기간이 끝나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금 계산이 가능하니까. 아시겠죠? 오늘 돈을 벌었다고 해서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왜? 세금 낼 의무는 언제 생기니까? 과세기간이 끝나야 생기니까.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기간별로 묶었어요? 아니죠.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고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요. 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일까? 그렇죠.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번거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취득할 때마다 등기할 때마다 세금 내주세요. 근데 소득세는 수입이 있을 때마다 세금 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수입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편의점을 하시는 분이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 때마다 뭐예요? 수입이 생기잖아요. 수입이. 그때마다 세금 낼 수는 없으니까 뭐 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별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핸드폰 요금하고 똑같다 그랬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딱 두 개만 제외하고 사망한 경우하고 출국한 경우만 제외돼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이 날에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언제 성립이 돼요? 12월 31일이죠. 그래서 요 두 개 공통점이 하나 있죠.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날까지만 가는 거죠. 그 날까지만. 죽거나 떠나거나. 이거 말고 한번 이 나라에서 한번 사라져 보세요. 방법이 있어요?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책임지고 제가 법률에 넣어볼게요. 네.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수 있는 사유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소득세는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이라고 하고 이 과세기간이 뭐가 됐을 때? 끝날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바로 이 시점에 납세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납세무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내는 거예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는 거예요. 다음 연도. 그죠? 왜냐면 올해가 끝나야 세금 계산해서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이때.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할 것, 2018년도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것은 뭐에 대해서? 2017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017년도에 벌어들인 수입과 경비를 정산을 해서 2018년도에 신고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2018년도 것은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돼요? 2018년 12월 31일이 끝나야. 신고는 언제 하는 거고? 2019년도에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죠. 그때 일단 무엇은 무조건 해야 돼요? 신고는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치를 모아서 수입에서 경비를 뺐더니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 마이너스가 나와도 뭐 해주시고? 신고해 주시고, 플러스가 나와도 신고하고 플러스가 나왔으면 뭣도 동시에 하시고 납부까지 하시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납부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산을 해서 같이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운영하신 분이 중간에 폐업을 해요. 그러면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월 1일부터 폐업한 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답을 적어놨는데 지금 폐업이 어디가 있냐고요. 제발. 왜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잡으시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무조건 폐업을 해도. 자, 이분 폐업했죠. 이후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놀았어요? 진짜요? 물론 놀았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래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다면 이것도 뭐 하시라고요? 합쳐서 신고하라고요. 합쳐서. 그러니까 이날로 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끊길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되거나 사망했거나 아니면 출국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사업장을 그만 폐업을 했습니다. 사업장을 폐업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세금 낼게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후에도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소득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업장 폐업을 하고 나서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근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업장을 개업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등등등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체 합쳐서 세금 신고하라고요. 전체 합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에 뭘 했지?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중간에 폐업했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이걸 생각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잡아 들어가야죠. 그걸 1년치를 모아서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 과세기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죠.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뭐별로 합산해서 인별로 합산을 해서 신고하고 납부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자, 이때 하나 팔았고 이때 하나 팔았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소득과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뭐 해야 돼요? 합산해야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끼리 합산하니까. 그래서 1년치 합산해서 언제 신고해야 돼요?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것도.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자, 그래서 양도한 게 있다. 역시 양도한 게 있다. 근데 언제 양도했느냐? 같은 기간에 양도했다. 같은 기간에 양도했으니까 뭐 해주세요? 합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근로소득하고는 합산할 필요는 없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자, 부동산을 양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 언제 내던가요? 신고 언제 하던가요? 네? 안 해보셨어요? 부동산 안 팔아봤어요? 보통 바로 내죠? 양도할 때마다 내요. 그래서 원래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는 게 기본인데 유일하게 양도소득세만 미리 내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예정신고라 그래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내느냐면 2달 만에 냅니다. 2달 만에. 자, 그럼 보죠.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하나 팔았다. 자, 4월 달에 하나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경비를 뺐더니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 봤더니 192만 원이 나왔습니다. 4월 달에 팔았으니까 이걸 언제까지? 2달입니다, 이거요. 항상 2달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하나 팔았어요. 자, 9월 달에 하나 팔았다. 그래서 역시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뺐더니 3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11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죠. 요때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 여기에 세율 곱해가지고, 자, 세율 곱해가지고 342만 원 계산해서 이걸 신고한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돼요. 아셨나요? 예. 양도소득이잖아요. 근데 같은 기간이에요? 다른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이죠. 과세기간이 같죠? 과세기간이 같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합산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로?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세율을 곱하죠. 그래서 678만 원을 계산한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얼마가 있어요? 192만 원 있죠. 이걸 뺀 나머지. 그래서 얼마 나오겠죠? 이걸 언제까지? 11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은 또 10월 달에 또 하나 팔았다. 10월 달에 팔았다. 그러면 역시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빼서 자,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 이 1,000만 원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이거 합쳐서. 그러면 총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한 다음에 이미 얼마 냈어요? 678만 원 낸 셈이잖아요. 얘하고 합치면 678만 원이잖아요. 그걸 뺀 678만 원을 뺀 나머지를 12월 말까지 또 신고하시고요. 이러한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1년치가 어떻게 돼요? 합산이 되는 거죠. 1년치가 합산이 되는데 세금 낼 때는 따로따로 내죠. 그렇잖아요. 양도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데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뭐가 돼요? 합산돼서 신고하고 합산돼서 신고하고 합산돼서 신고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안 나와요. 만약에 따로따로 신고를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과소신고에 걸리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따로 가산세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도소득세를 여러분들이 신고를 할 때 어차피 세무사한테 맡길 건데 세무사한테 맡길 때도 항상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게 내가 9월 달에 판다.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이전에 양도한 게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전에 양도한 게 있으면 나 4월 달에 하나 판 게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무사가 신고할 때 실수가 없지. 그 이야기를 안 해주면 당연히 그 전에는 양도한 게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합산 신고가 안 되면 나중에 가서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걸 세무사한테 가서 따져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보죠.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팔았습니다. 4월 달에 팔았는데 수입에서 경비를 뺐더니 수입에서 경비를 뺐더니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손해본 거죠. 그러면 세금 낼 건 없죠? 그래도 무엇은 하셔야 돼요? 신고는 하셔야 돼요. 손해봤다고. 그래서 6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9월 달에 팔았는데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빼봤더니 4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거예요. 요때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4천만 원에 대해서 신고해야 돼요. 합산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돼요. 합산해서 1,000만 원만 신고하라고요. 합산해서. 그러니까 이걸 4천에 대해서 다 신고하면 본인만 손해죠. 아시겠어요?
예. 괜찮죠? 예. 그러니까 알고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천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만. 그래서 요거 신고해 놓으라는 거예요. 신고를 해놔야 합산이 되니까. 아셨죠? 만약에 신고 안 해놓으면 합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세율 곱해가지고 60만 원만 계산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지. 그냥 4월 달에는 손해봤으니까 놔두고 9월 달에 이익 난 것에 대해서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하게 되면 492만 원을 내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만큼 낼 이유는 전혀 없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계산해서 내셔야죠. 그래서 원래 같은 기간 내에 2개 이상을 양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은 기간 내에 2개 이상을 양도를 하면 소득이 합산이 되니까 어때요? 그만큼 세율이 올라가요. 세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세금이 더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하나 팔고 9월 달에 하나 팔았다. 이건 합산이 된다고요. 근데 12월 달에 하나 팔고 1월 달에 하나 팔았다. 기간이 달라졌죠? 이때는 합산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해를 달리해서 양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양도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신 하나가 플러스가 나오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같은 해 하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그래야 상세가 되니까 소득금액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있다. 취득했을 때보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팔아도 어차피 손해인데 세금은 안 나오는데 언제 파는 게 좋을까? 아무 때나 팔아도 좋아요. 어차피 세금은 안 나오니까. 근데 할 수만 있다면 플러스 나는 자산을 양도하는 그 해 같이 파시라고요. 그 해.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네, 절세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가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이제 이걸 합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산할 것인가가 또 틀려져요. 순서가 있어요. 무엇부터 합산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합산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것들. 왜냐하면 세율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두 번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세금이고, 세 번째는요, 기간별로 묶어서 계산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양도소득세도 거주자가 양도를 했으면 어디에 대해서? 국내에서 양도한 것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양도한 것 전부 다 납세무가 있지만 비거주자가 양도했을 때는 어디 것만? 국내에서 양도한 것만 납세무가 있다. 아셨죠? 그리고 거주자가 양도를 했으면 국내에서 양도를 했어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어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주세요. 됐나요? 대신 비거주자가 양도했으면 국내에서 양도한 것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고 그 양도한 자산, 즉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있는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 주세요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인별로 과세했기 때문에 한 자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으면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그 소득금액을 뭐별로 쪼개서요? 인별로 쪼개서 각자 신고하고 납부하십시오.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기간별로 과세하니까 같은 기간 내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했으면 소득금액을 뭐 하십시오? 합산하세요. 처음부터 합산할 수는 없으니까 소득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내주세요라는 이야기죠. 그게 마이너스 나는 자산이 있어도 마찬가지. 이해되셨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사망하고 출국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사망하신 분을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자. 나올 건 또 다 나와요. 또 망인, 망자, 또 사자, 망인, 망자, 또 예? 뭐라고요?
안 들려요. 사망하신 분을 뭐라고 해요? 가신 분. 네.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뭐 숟가락 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자. 뭐 여러 말들이 있죠? 근데 법률에서는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제발 망자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사망하신 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받으신 분들을 상속인이라 그래요. 법률 용어는 알고 계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분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소득세 내야죠? 또 이분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뭘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피상속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인이 납세무자입니다. 그죠? 문제는 상속인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죠. 여기에 대한 납세무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상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인은 본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도 같이 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때 본인 소득과 사망하신 분의 소득은 합산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하셔야죠. 구분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으니까 네 거하고 합쳐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원래 이 소득은 이분이 내고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안 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소득을 받아서 누가 내주는 거예요? 상속인이 대신 내주는 거지 원래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별과세라 그랬죠. 당신 건 당신이 내세요. 내 건 내가 낼 건데 근데 당신이 못 냈으니까 내가 받아서 대신 내줄게요. 이렇게 가야지. 이걸 합산해서 내시면 안 되죠. 남의 소득이 합산이 되는 거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납세무자? 상속인이 납세무자인데 상속인 소득하고 합산한다, 구분한다? 구분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분 것 따로 계산해서 신고해 주시고 이분 본인 것 따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거지 두 개를 합치지는 않는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분이 양도한 게 있고 내가 양도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양도한 것과 이분이 양도한 걸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마시라고. 이분 건 따로, 내 건 따로. 그때 이분 것은 요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은 어디까지 잡아야 돼요? 1월 1일부터 사망일 것까지를 잡아야죠. 대신 상속인의 소득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걸로 잡아야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세다, 기간세다. 이걸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고 가끔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447페이지에 자, 소득세 총솔이라고 해서 소득세 개요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의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소득세는 개인이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이다. 자, 그래서 무슨 기간? 자, 일단 누가? 개인이 어느 기간 동안에? 과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특징에서 보시면은 1번에 개인주의로 과세한다.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부부 합산이나 세대 합산이라는 제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열거주의라고 해서 소득세는 소득 발생의 원천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8가지 소득을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8개가 나와 있죠. 그 중에 6개는 종합과세하고 나머지 2개는 분류과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3번에 신고납부라고 해서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과세기간에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함으로써 뭐가 된다? 확정된다. 자, 그러니까 납세무는 언제 성립이 되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확정은 어떻게 확정이 되고,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고, 신고함으로써. 그때 신고는 언제 하는 거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세 과세 방식에서 1번에 종합과세가 나와 있고 2번에 분류과세가 나와 있죠? 자, 우리는 분류과세가 되는 것만 알면 되는데, 현행 분류과세가 되는 것은 퇴직소득하고요, 양도소득 딱 두 개뿐이죠. 그래서 퇴직하고 양도소득은 첫 번째 줄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계산한다?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첫 번째 줄 맨 끝에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려요.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라고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양가로 4번에 과세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자, 원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기억번하고 니은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주자가 뭐한 경우? 사망했으면 1월 1일부터 언제? 사망일까지고, 니은번처럼 거주자가 이주 목적으로 출국했으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고요. 요 두 개 외에는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무자하고 납세지가 나와 있는데, 자, 거주자, 비거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거주자가 나와 있습니다. 의의를 보시면 거주자란 국내에 뭘 두거나? 주소를 두거나, 그러니까 또는 이 말이죠. 183일 이상 뭘 둔 자?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잘 보셔야 돼요. 183일의 위치도 잘 보시고요. 주소라는 단어하고 거소라는 단어를 정확히 구분해 주시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디귿번에 가보시게 되면 납세지가 나와 있는데, 거주자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동그라미를 쳐야죠. 거주자라고 단서를 주고 납세지를 물어봤으니까 어디가 납세지? 주소지인데, 그 주소지가 없으면 어디로 간다? 거소지로 한다고요. 일단 거주자라고 단서를 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비거주자가 나와 있는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고 돼 있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납세지가 나와 있습니다. 디귿번에. 어디가 납세지냐?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갑니다. 그게 없으면 국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죠. 여기는 주소지다, 거소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자, 소득세 전체 구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할 건데, 자, 양도소득세란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양도소득세는 누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누가 팔아야 돼요? 개인이 팔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부동산 등을 팔아야 돼요. 그걸 무슨 자산이라고 하느냐면 열거된 자산이라고 합니다. 열거된 자산을 뭐 했을 때?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누가 거래해야 돼요? 개인이 거래해야 되고,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는 물건을 거래를 해야 돼요. 그것도 실제로 팔았어야 돼요. 그때 나오는 소득을 우리는 무슨 소득이라고 한다?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이 양도소득에 해당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단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 안 내요. 대신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나머지 경우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뭐 하도록 돼 있느냐. 마이너스 잔액이 남아도 신고하시고 플러스 잔액이 남으면 신고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납부까지 해주세요라는 이야기죠. 그건 계산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때 계산할 때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 전체로 계산한다, 인별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인별로, 개인별로 계산한다. 물론 소득 금액부터. 그리고 양도한 자산마다 낸다 아니면 1년차 합쳐서 낸다. 1년차 합쳐서 낸다. 그래서 기간별로 과세한다. 계산해라 이야기죠. 계산할 때 그걸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걸 뭐 하십시오? 신고하고 납부하십시오. 근데 내가 비과세 대상이면 세금 내요 안 내요? 그러면 신고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하라고요. 내가 비과세인지 아닌지는 해당 세무서에서는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무엇은 해주세요? 신고는 해주시고 만약에 납부할 금액이 생겼다면 그때는 신고와 동시에 뭐까지 하시고? 납부까지 하시고 납부할 금액이 없어도 반드시 무엇은 해주시고요? 신고는 해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부터 살펴봐야 되느냐? 첫 번째가 어떤 자산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나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현행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리고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 물건이 현행 소득세법에 크게 5개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토지하고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권리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지상권이라는 권리와 전세권이라는 권리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양도에서 나오는 소득은 어디에서 과세한다? 양도소득세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아파트 당첨권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뭐 상가 분양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토지 상환 채권이라든지 또는 주택 상환 채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또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아니지만 부동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나머지 자산들 중에서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라는 게 있어요. 글자 그대로 회원제 회원권이에요. 골프 회원권이나 승마 회원권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고요.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주식이 있습니다. 특정 주식이 있는데 뭔지는 몰라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 및 출자 지분을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 및 출자 지분을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대주주가 양도를 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한해서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파생상품을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때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하면 코스피 200 선물이라든지 또는 옵션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에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걸요. 몇 개 안 되죠? 자, 그래서 앞자만 따서 우리 외우게요. 일단 타이틀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에서 그냥 부부기주파 할게요. 아시겠죠? 부부기주파.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걸 팔았을 때 무슨 세금이 나온다?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바꿔서 말하면 여기에 없는 걸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면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뭘 배우는 거냐면 지금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게 한글 공부인데, 자, 우리 양도소득세가 나오려면 제일 처음에 뭘 쓸 수 있어야 돼요? 양도소득세가 나오려면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글자를 써야 돼요? 이 글자를 써야 돼요. 그래야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은 뭐부터 판단해야 돼요? 이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은 이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라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이 글자를 쓸 수 있으려면 이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요걸 팔았을 때만. 그러면 여기에 없는 걸 팔았다. 여기에 없는 걸 양도를 했다. 그때는 양도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걸 팔았는데 이익은 생겼다. 그러면 이 글자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내요, 안 내요? 내요. 내는데 무슨 세금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면 나올 게 종합소득세밖에 없죠. 퇴직은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양도했다고 해서 다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양도를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걸 팔았을 때 한해서다. 여기에 없는 나머지 것을 팔게 되면 그때는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세금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차를 팔았어요. 차량을. 자동차를 양도했어요. 자, 중고차를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거의.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되니까 중고차가 새 차 가격보다 비쌀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익이 안 남을 건데, 또 중고차를 샀는데 그걸 다시 되팔았어요. 그러면 이익이 남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소득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자동차가 이 안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 양도소득세는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무슨 소득세가 나와야 돼요? 종합소득세가 나와야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자동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양도로 인해서 나온 소득은 세금이 없어요.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여기에 골동품이 있어요, 없어요? 골동품이 없죠. 그러면 골동품을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골동품을 양도를 했을 때 소득이 나왔다면 소득세는 내야 되는데 골동품이 이 안에가 없으니까 무슨 세금은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아니에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아니면은 세금을 안 내겠죠? 그럼 종합소득세에 골동품이 있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골동품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소득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이 글자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양도자가 들어가서 나오는 세금은 국세, 지방세 통틀어서 양도소득세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때 양도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걸 팔았을 때만, 여기에 없는 나머지를 팔았다? 그러면은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데 무슨 세금은 아닌다. 양도소득세는 아니다 이야기예요. 양도소득세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취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무슨 글자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글자를 쓸 수 있어야 취득세가 나오겠죠. 그때 이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뭘 취득했어야 되느냐?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를 취득했을 때만. 그래서 부동산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토지하고 건축물이 들어가 있었고, 준부동산에는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임목이 들어가 있었고, 권리에는 광어회가 들어가 있었죠.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요걸 취득했을 때만 무슨 글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취득자를 쓸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없는 나머지를 취득하면 취득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재산세가 부과가 되려면 일단 무슨 글자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글자를 쓸 수 있어야 재산세가 나오겠죠? 그때 재산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는 물건은 토지하고 주택하고 건축물하고 선박하고 항공기까지라고요. 그러면 자동차는 여기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재산세는 안 나오죠. 대신 자동차는 자동차라는 글자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붙는 세금이 나오는 거죠. 한글 공부예요. 아셨죠? 내가 무슨 짓을 해야 양도라는 글자를 쓸 수 있을까? 양도라는 글자를 쓰려면 일단 양도를 해야 되는데, 양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라는 글자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셨죠? 양도했었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요 5개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을 양도했을 때 한해서다라는 사실이죠. 정리할 수 있겠어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갈게요. 지우지 마세요.